태준아, 미안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정신 나간 것들아! 그래, 봤으면 됐잖아. 뭐가 그렇게 놀라워? 내가 내 친구랑 내 집에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당신이랑 사는 건 숨막히는 지옥이었어. 하루하루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했어.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창민 오빠는 나를 여자로 봐줬어. 당신처럼 가구 취급하지 않았거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찾았다고? 쓰레기 같은 변명하지 마. 당신 옆에 있는 건 그냥 숨 쉬는 기계였어. 나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살아있고 싶었어. 좋아. 기억해.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 둘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장이야.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울산에 사시는 최태준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나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준 씨는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농가의 아들로 자라 어릴 적부터 묵묵히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기본으로 배워왔습니다. 순천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지역 전문대학 기계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특출난 재능은 없었지만 남보다 2배로 노력하면 누구든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26살 울산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14년째 근속 중이었습니다. 현재는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지만 급여는 세후 380만 원 남짓, 늘 아껴 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 없이 살아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이서진 씨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군 전역 후 친구들과 부산으로 놀러 갔다가 해운대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서진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진 씨는 키 164cm의 마른 체형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성으로 첫인상부터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살짝 새침하면서도 웃을 때는 부드러운 인상이었고 무엇보다 대화할 때 소소한 일에도 쉽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부산의 모 여대 가정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한 상태였고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태준 씨는 그런 서진 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서진 씨는 점점 태준 씨의 다정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울산 남구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대출이 남아 있었지만 함께 웃으며 갚아나가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서진 씨는 아이를 키우며 가끔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태준 씨는 늘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딸 한솔양이 태어나면서 가정은 더욱 단단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겨났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서진 씨는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외출하고 싶다는 말에 태준 씨는 돈 아끼자고 했고 서진 씨는 마음속에 서운함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태준 씨는 욕실에 들어갔다가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여성인 집에서 이 광경은 쉽게 넘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지? 잠시 가슴 한켠이 싸해졌지만 태준 씨는 애써 애매한 의심을 접어두었습니다. 내가 착각했겠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서진 씨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졌고 외출할 때면 진한 화장과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고 나갔습니다. 가방 속에는 예전엔 보지 못했던 고급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니는 모습이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화장실에 가는 순간에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TV를 보며 웃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바쁜가 봐. 그러자 서진 씨는 표정을 굳히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나도 사람인데 가끔 바람 쐬고 싶을 때 있잖아.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태준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설픈 의심으로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딸 한솔 양마저 예전과 달리 아버지에게 무심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의 대화를 귀찮아하고 휴대폰을 보며 대충 대답하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태준 씨는 또다시 욕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변기 시트가 또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중 남자는 자신뿐인데 아내 서진 씨나 딸 한솔 양이 변기 시트를 올려놓을 리는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왠지 모를 불쾌감과 함께 묘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외출할 계획이 없는 날에도 진하게 화장을 하고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집에만 있을 거라던 사람이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는 모습은 도저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어쩌면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태준 씨는 결심했습니다.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지켜보기로.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은 태준 씨는 서진 씨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올게. 현관문을 닫은 뒤 태준 씨는 곧바로 아파트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회사로 가지 않고 집을 멀찍이서 감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가 조금 넘어가자 태준 씨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낯익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상민 씨였습니다. 태준 씨가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박상민 씨는 주위를 살피며 태준 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순간 태준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스스로를 부정하려 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30분쯤이 흘렀을 때 태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은 조용히 열렸고 그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TV 소리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미묘한 향수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발끝을 세워 안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을 살짝 열었을 때 태준 씨는 영원히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서진 씨와 박상민 씨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 씨의 모든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태준 씨의 외침에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겼고 박상민 씨는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준 씨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분노가 번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최태준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듯한 충격을 견디며 처음으로 인생의 바닥을 실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이 막혀 목구멍이 조여들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태준 씨는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 씨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움켜쥐었고 박상민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벌떡 일어나 바지를 찾았습니다. 태준아, 이건 상민 씨가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준 씨는 한 걸음 다가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 다물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태준 씨는 이성을 잃을 듯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꿈이면 좋겠다고 제발 이 지옥 같은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진 씨가 고개를 들고 싸늘하고도 뻔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봤으면 됐잖아. 이제 알겠지? 서진 씨의 눈빛에는 후회나 죄책감 대신 오히려 태준 씨를 향한 원망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턱을 덜덜 떨며 서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나 서진 씨는 이불을 몸에 두른 채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건 숨 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어. 맨날 회사, 집들. 나를 여자로 봤던 적은 있었어? 나는 가구야? 숨만 쉬는 기계야? 태준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랑 이 짓을 했다고? 상민 오빠는 나를 여자라고 불러줬어. 날 설레게 했어. 서진 씨는 끝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잔인한 말들은 송곳처럼 태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민 오빠랑 있으면 숨이 쉬워졌어. 당신하고는 그냥 죽은 것 같았어.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태준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 둘 다 끝장이야. 그 말만 남긴 채 태준 씨는 몸을 돌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비틀거리듯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은 갈기갈기 찢긴 듯했고 가슴 속에서는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가족,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에게서 이토록 참혹하게 배신당한 순간 최태준 씨는 생애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태준 씨는 집을 뛰쳐나온 그날 밤 거리를 헤매다 결국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식은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눈을 감으면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귀를 막아도 서진 씨가 냉정하게 내뱉었던 독설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며칠 뒤 서진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당하게도 불륜을 저지른 쪽이 먼저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느니, 가정에 소홀했다느니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로 태준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법정에서는 차디찬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집을 나간 이후 서진 씨가 경찰에 신고해둔 가정부라 기록 한솔양이 제출한 아버지와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진술서, 그리고 변호사가 정성껏 포장해낸 각종 자료들이 태준 씨를 압박했습니다. 태준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진실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대부분의 재산 분할을 서진 씨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적금과 자동차까지 모두 서진 씨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서진 씨가 가져갔고 태준 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열어본 태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금액은 고작 78만 원. 그마저도 당장 다음 달 생활비로 다 빠져나갈 돈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껏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집, 한 땀 한 땀 모은 돈으로 마련한 그 집에서 짐작도 하지 못했던 굴욕을 당하며 쫓겨났습니다. 가족도, 집도, 돈도 모두 잃은 태준 씨는 울산 시내의 찜질방을 떠돌며 지냈습니다. 첫날 딱딱한 찜질방 바닥에 몸을 이었을 때 천장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차디찬 바닥, 쿰쿰한 공기 속에서 태준 씨는 숨을 죽이며 울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몇 주를 버티다 돈이 바닥나자 무료 쉼터로 옮겼습니다. 한밤중 웅크린 채 이불도 없이 바닥에서 자다가 깨어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식사는 무료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따뜻하지도 않은 밥 한 끼로 때웠습니다. 몸은 점점 여위고 머릿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는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살던 가장이었고 회사에 인정받는 과장이었는데 이제는 거리의 불황자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잔인했고 최태준 씨는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 속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쉼터 생활이 한 달을 넘기자 최태준 씨는 더 이상 무료 급식과 좁은 바닥에 몸을 누이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이대로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쉼터 옆 게시판에 붙어있는 작은 구인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 도우미 모집 초보 가능, 당일 현금 지급. 태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죽음과 마주하는 일이라는 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이제 10,00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준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울산 외곽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상주 가족을 위한 물과 차를 나르고 조문객의 신발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단하고 정신없는 일이었지만 태준 씨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다른 도우미들과 함께 쪽잠을 자면서 겨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장례식장 관리자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려면 염습까지 해야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염습,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일. 태준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고 살려면 이 일마저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맡은 염습은 할아버지 한 분의 시신이었습니다. 차가운 시신 앞에 선 순간 태준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어도 냄새는 가시지 않았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함께 일하는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다 같아도 마지막에는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거야. 선배의 말을 듣고서야 태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시신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성스럽게 시신의 굳은 관절을 펴고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면서 태준 씨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사랑도 배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 순간 태준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 씨는 염습 도우미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장례식장을 오가며 잠시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이면 구석진 곳에 앉아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지고 시린 손바닥. 하지만 그 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태준 씨는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밥은 대충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잠은 장례식장 뒷방에서 쪽잠을 자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지폐를 셀 때마다 태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죽음의 냄새가 밴 옷을 입고 삶의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느낌이었지만 최태준 씨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다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뒷방, 어둡고 좁은 방 안, 창문조차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최태준 씨는 허름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은 시신을 닦던 차가운 물에 절어 있었고 손바닥은 까칠하게 터져 있었습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지쳐버린 어느 밤, 태준 씨는 휴대폰을 꺼내 무심코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낡은 중고폰은 느려 터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유일한 탈출구 같았습니다. 불규칙하게 추천 영상이 흘러나오다가 문득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경매, 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태준 씨는 하마터면 화면을 넘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란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2천만 원.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하고 비슷한데. 호기심 반, 허탈한 반으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중후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실전경매연구소. 낡은 주택, 작은 상가 같은 현실적인 물건을 경매로 싸게 사서 수리하고 월세를 받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게 시작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말들이 태준 씨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태준 씨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틀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붙잡듯 영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짜 가능한 일일까?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슴 한켠에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 움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실전경매연구소 채널을 통째로 파고들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기초 강의, 소액 경매 성공 사례, 실패담까지 전부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해. 이대로 무너지기엔 너무 억울해. 결국 태준 씨는 실전경매연구소 채널에 적힌 상담 신청 링크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영영 여기서 끝나. 상담 문구를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태준 씨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지옥 같은 나락에서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준 씨는 고시원의 작은 방에 앉아 실전경매연구소 채널을 통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입찰 방법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믿음직했고 따뜻했습니다. 태준 씨는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과 약속을 잡고 법원 근처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소장님은 태준 씨의 사정을 차근차근 들은 후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가진 자본으로 무리한 투자는 위험합니다. 처음은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직접 현장에 가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감정가만 보고 덤비면 안 됩니다. 태준 씨는 메모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는 소장님과 함께 법원을 찾았습니다. 소장님은 친절하게 입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이 입찰표에 낙찰을 원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시장 분위기랑 경쟁 예상가를 고려해서 작성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물건은 법원 감정 금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찰이 3회가 되어 최저 금액이 6,656만 원입니다. 그럼 입찰 금액이 10%를 준비하시고 7천만 원의 입찰 금액으로 정해서 진행을 합시다. 그리고 운이 좋아 낙찰을 받게 된다면 7천만 원에서 70%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읍시다.
다행히 태준 씨는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4,900만 원을 대출받게 되는데 나머지 금액과 세금과 억지 수리비까지 하면 2,500만 원 가량이 필요한데 지금 태준 씨가 2천만 원이 있고 500만 원이 부족한데 이걸 만들어 내야 합니다. 태준 씨는 깊이 있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영안실 사장님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경매를 하려는데 딱 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만약에 경매에 운이 좋아 낙찰을 받게 된다면 500만 원을 월급에서 선불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낙찰받은 주택을 담보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매에서 떨어지면 그 돈은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하 집을 구입하는데 왜 안 해주겠습니까? 도와드려야지요. 우선 낙찰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경매 당일이 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법원 경매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찰표를 썼습니다. 금액은 소장님의 조언에 따라 7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 깊숙이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 며칠 후 법원 게시판에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최고가 매수인 최태준. 그 순간 태준 씨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됐습니다. 진짜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장님의 웃음소리. 축하드립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낡은 단독주택,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의 조언을 되새기며 하나하나 손으로 고쳤습니다. 낡은 벽지를 새로 붙이고 곰팡이 핀 벽에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깨진 창문도 중고 부품을 구해 직접 수리했습니다. 그 결과 집은 조금씩 사람 사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태준 씨는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집을 전체로 통임대하는 것보다 방별로 나눠서 임대하면 수익률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학교 근처라면 방 나눔 임대가 통합니다. 조언을 참고하여 태준 씨는 거실을 간단히 휴게 공간으로 꾸미고 작은 방 2개를 각각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은 크기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큰 방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작은 방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2만 원, 공과금은 별도 부담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큰 방에는 근처 학원에 다니는 대학생이 입주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하네요. 월세도 저렴한 편이고요. 여기로 들어갈게요. 그 후 작은 방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이 계약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이라서 좋아요. 단기라도 살 수 있나요? 태준 씨는 두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작은 집 안에 각각 다른 삶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고정 수입은 월급 이외에 55만 원. 태준 씨는 계약서를 손에 쥔 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쉼터에서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집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고시원 작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길을 처음 열어주신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 씨는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시원의 작은 방 안, 최태준 씨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월세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그는 아끼고 또 아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10달 동안 월세 모은 것과 염습해서 모은 돈을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소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침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곧 법원 경매에 나오는 물건인데 함께 보러 가시죠. 며칠 후 소장님과 함께 현장 답사를 나갔습니다. 낡은 골목 안쪽 허름하지만 수리 가능성이 있는 작은 구멍가게 딸린 주택이었습니다. 소장님은 꼼꼼히 상태를 점검한 뒤 조언해 주었습니다. 건물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입찰 예상가가 낮기 때문에 5천만 원의 대출을 조금만 보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세도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소장님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장님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소장님은 입찰표, 작성 방법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액은 무리하지 마세요. 경쟁자가 있어도 욕심내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에 써야 합니다. 태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찰표를 작성했습니다. 소장님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법원 게시판에 결과가 떴습니다. 최고가 매수인 최태준. 그 순간 태준 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당신만의 자산을 만드세요. 두 번째 경매 성공. 이번에는 구멍가게 월세 80만 원, 방 2개 임대 수익으로 월세 45만 원, 총 월 125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태준 씨는 다시 통장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은 돈이 또 5천만 원을 넘자 다시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처음 경매받았던 주택을 매각을 하고 훨씬 큰 그림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태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 주택은 월세 받기에 좋기 때문에 매매가 잘 이루어질 것이고 그 돈을 보태서 대출에 기대서 일을 진행하고 현재 태준 씨가 장례식장에서 무난하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것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번 성공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소장님은 이번에도 친절히 물건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형 상가주택을 노려봅시다. 현장 점검, 수익성 분석, 입찰 전략. 소장님은 모든 과정을 옆에서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원에 함께 가서 입찰했고 결국 상가주택 낙찰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1층 임대료, 2층과 3층 원룸 임대료, 총 월 수입은 380만 원을 넘겼습니다. 최태준 씨는 감격했습니다. 쉼터 바닥에서 죽을 듯한 나락을 맛보던 그가 이제는 월 수입 수백만 원을 올리는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의 조언과 지도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태준 씨는 다시 한번 소장님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몇 채의 건물을 낙찰받아 최태준 씨는 이제 월세 수입만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하던 과거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는 변함없이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의 지도를 받으며 조심스럽고 착실하게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태준 씨는 드디어 그렇게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태준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이서진. 한때 목숨처럼 아꼈던 아내, 그러나 가장 깊게 배신당했던 사람. 태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진 씨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나야. 태준 씨가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어. 정말 축하해.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짧은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수많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와 웃던 모습, 냉정하게 태준 씨를 숨막히게 몰아붙이던 말들, 그리고 딸까지 등을 돌렸던 그 차가운 뒷모습. 태준 씨는 잠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진 씨는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은 내 재산만 탕진하고 모두 빼돌려 가버렸어. 빚도 쌓이고 갈 데도 없어. 너무 힘들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태준 씨의 가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태준 씨의 손을 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킨 태준 씨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서진 씨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래도 우리는 한때 몸을 부대끼며 살았던 부부잖아. 당신만이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태준 씨는 조용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연민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후 서진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배신하고 떠난 과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예쁜 미모로 술집을 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삶이 이어갔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의존하며 한때의 미모와 자존심을 깎아 먹으며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에 태준 씨 앞에서 차갑게 웃던 서진 씨의 모습과는 더 이상 닮지 않은 비참하고 초라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최태준 씨는 가끔 바람에 실려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굳건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의 손길, 그리고 자신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그것이 최태준 씨를 지금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찜질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 장례식장에서 염습을 하며 한 푼 한 푼 모은 겨우 2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인생, 쉼터 바닥, 장례식장 뒷방, 차가운 거리, 그 모든 곳을 지나 이제는 월 수입 수천만 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절망을 딛고 하루하루를 견뎌낸 세월 끝에 최태준 씨는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최태준 씨는 말합니다. 아무리 바닥에 떨어져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숨만 쉬고 있다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다만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반드시 곧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쿡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